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제강점기 1930년대 조선에는 4대 미궁 사건이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이미 토미에서 다뤘던 마리아 참살 사건인데 오늘은 또 다른 사건인 희대의 경의선 열차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언젠가 대한민국의 실화 영화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죠. 먼저 영상 속의 모든 사진은 이해를 위한 참고 사진이고 실제 인물과 장소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때는 1930년 10월 7일. 그날 경성역은 추석 명절을 보내고 돌아오던 귀성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분주한 여파 속에서 잔뜩 경기한 한 사람이 눈에 띄었는데 바로 식산은행 본점 직원이었던 정창섭. 조금 후에 그는 경성역에 있는 수화물 담당 영무원 마스시타를 만났고 조심스럽게 가지고 온 가방을 풀게 되는데요. 안에는 식산은행 본점에서 평안북도에 있는 선천지점으로 보내는 10원짜리 지폐 2,000장이 들어있었죠. 총 금액은 2만 원입니다. 당시 일반 사람들의 월급이 약 50원 정도 되었으니까 그들이 30년 넘게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만질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또 이 돈 정도라면 경성에 있는 고급 주택 2개 정도를 살 수 있을 정도죠. 영무원 마스시타가 현금을 확인했고 정창섭은 다시 그 돈을 둘둘 주머니로 감싼 후에 간단히 동여맵니다. 이 정도 사이즈가 대략 한 책 서너 권 정도의 두둑한 무게였는데 겉면에는 수취인 주소와 중량만 표시된 귀중품 딱지가 붙게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물이 어떤 건지 따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창섭과 마스시타 외에는 그 주머니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경성역에는 부산발 평텐현 제7호 특급 열차가 정차 중이었는데 참고로 평텐이란 곳은 현재의 중국 심양 지역을 말합니다. 마스시타가 그 돈주머니를 들고 열차의 귀중품 확한으로 갔고요. 여기에 있는 책임자 오키모토 차장에게 주머니를 맡기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걸 받아서 금고에 넣고는 열쇠로 걸어 잠궜습니다. 그 열쇠는 항상 오키모토 차장이 허리춤에 차고 있고요. 사실 이 금고에는요, 돈주머니 외에도 잘 포장이 된 귀금속과 유가증권, 현금의 값비싼 수화물까지 수십 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 귀중품 하차에는 항상 승무원이 상주했는데 이날 전담 승무원은 홍인상이라는 젊은 남성 승무원이었고요. 승객과 화물 적재가 모두 끝난 저녁 7시 30분, 제7호 특급 열차는 경성역을 출발합니다. 북쪽으로 향하던 열차가 일산을 지났을 때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는데 이 열차는 특급 열차라서 경성에서 개성역까지 정차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운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운행에서는 하차할 물건이 있어서 중간 금촌역에 잠깐 정차할 예정이었죠. 그리고 열차가 금촌역에 도착하기 전에 홍인상과 함께 이 귀중품 칸에 있던 오키모토 차장은 금촌역에서 내려줘야 할 화물을 점검을 해야 해서 잠시 자리를 뜨게 됩니다. 당시 이 기차는요, 부산역에서 출발을 한 이래 12시간째였어요. 그래서 홍인상은 이 담당자였기 때문에 그 귀중품 하차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은 상태였죠. 그는 아예 금고를 의자 삼아서 걸터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동무를 해주던 오키모토 차장이 사라지자 홍인상은 갑자기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졸음을 쫓고 싶었지만 12시간 내내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는 결국 깜빡 잠에 들고 맙니다. 제7호 특급 열차는 경성역을 출발한 지 56분 만에 금촌역에 정차했습니다. 이후에 화물칸 점검을 다 끝내고 다시 귀중품 하차로 돌아온 오키모토 차장. 보니까 홍인상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깨웠죠. 홍인상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있을 그때 금촌역 수화물 담당을 하고 있던 직원 이태훈이 귀중품을 꺼내려고 하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아니 왜 열쇠를 금고 위에 올려뒀어요? 이 한마디 분위기가 얼어붙게 되는데요.
정말 그 중요한 귀중품 금고 위에 정체불명의 열쇠가 하나 떡 놓여 있었습니다. 오키모토 차장이 본능적으로 자신의 허리춤을 확인했죠? 그런데 자신의 금고 열쇠는 그대로 걸려 있어요. 이 열쇠가 뭘까요? 그는 설마 하면서 열쇠를 금고에 넣어서 문을 돌리게 되는데 이후 홍인상과 오키모토 차장이 내용물을 하나씩 점검했죠. 다행히 대부분의 귀중품은 다 그대로였는데 딱 하나가 비었습니다. 바로 식산은행 본점에서 선천지점으로 보내던 현금 2만 원. 오키모토는 즉각 열차 책임자인 하루타에게 도난 사실을 보고했고 다음 정착역인 개성역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제7호 특급 열차는 금촌역에 정차한 지 37분 만에 다시 개성역에 긴급 정차를 했고 수십 명의 경관이 대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그 2만 원은 어떻게 사라졌던 걸까요? 유일하게 의심할 수 있는 순간은 홍인상이 졸았던 그 일산과 금촌 사이 13분 정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건은 의문투성이죠. 만약에 홍인상이 졸고 있던 동안 누군가가 금고문을 열고 현금을 꺼내 갔다? 그런데 금고 위에 걸터 앉아 있던 홍인상은 그걸 어떻게 몰랐던 걸까요? 게다가 금고 안에는 귀중품들이 있긴 했지만 다 그게 어떤 물건인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돈만 가져갔을까요? 봤을 때 금고 안에 범인이 막 헤집어 놓거나 포장을 떼든 흔적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범인은 이미 어떤 게 2만 원이었는지 알고 있을 확률이 높았죠. 좀 생각해보면요. 미리 복제 열쇠를 준비해서 금고문을 단 것도 이상했습니다. 아니 그 금고 열쇠는 유일하게 오키모토 차장이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늘 허리춤에 차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미리 빼돌려서 복사해 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용의주도하게 행동한 사람이 왜 굳이 복제 열쇠를 현장에 남겨뒀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면 이렇게 빨리 들키지 않았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단서를 종합해 봤을 때 범인은 내부자이거나 최소한 철도 업무에 능통한 사람인 게 분명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성경찰서의 수사본부가 설치됐어요. 피해액이 상당한 만큼 오키모토와 홍인상 그리고 이 사건에 직접 관련된 인물들 뿐만 아니라 그날 제7호 특급열차 승무원 전원이 경찰서에 연행돼서 조사를 받게 되죠. 그러던 중 눈에 띄는 증언이 등장합니다. 그날 객차에서 베개를 팔면서 돌아다니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3등실에서 수상한 남자를 봤다고 말했죠. 철도한 제복을 입고서 차장 완장까지 차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유독 귀중품 화차를 유심히 보던 게 기억에 났고 특히나 금촌역에 정차를 했을 때 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개성경찰서는 이 남자다 싶어서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이 용의자를 본 승무원들끼리 증언하는 인상착의가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러니까 몽타주를 만들 수 없었어요. 경찰은 어쨌든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고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승무원까지 다 소환을 해서 강도 높은 조사를 했지만 결국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갈피를 잡지 못할수록 유력한 용의자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있죠. 유일하게 사건 현장에 있던 두 사람, 오키모토와 홍인상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구치소에 감금이 됐고 계속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키모토는 명백히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홍인상에게도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결국 형사처분은 면했지만 직무태만이다 라는 이유로 나란히 해고됩니다. 사라져버린 식산은행의 2만 원. 그런데요, 사실상 이 돈은 보험을 들어뒀기 때문에 현금을 찾지 못해도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화물 전달에 실패한, 그래서 신용을 잃게 된 조선철도 주식회사겠죠. 뿐만 아니라 대중의 조롱을 받고 있던 경찰입니다. 범인을 못 잡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직업을 잃게 된 오키모토와 홍인상도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에 이 특급 열차에서 벌어진 범죄를 모방하는 또 다른 도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은 혈안이 돼 있었죠. 기필코 범인을 검거하겠다고요. 하지만 돈의 행방은커녕 어떠한 실마리도 찾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그 시간이 무려 7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던 1937년 12월 23일 함경북도 성진에서 한 남성이 긴급 체포돼요. 당시 성진역에서 근무하고 있던 승무원 김봉암이었죠. 그는 지난 7년간 경찰이 쫓고 있던 경의선 7호 특급열차 도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이 되는데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그는 뭔가 관련이 있어 보이는 승무원이긴 했지만 그날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였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사건 발생 당시 김봉암은 경성 근처에 있는 철도원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5 식구의 가장이기도 했죠. 그는 늘 돈에 허덕였는데 지난 10년간 철도원으로 일했지만 이 식구들을 다 먹여 살리기엔 너무도 빠듯한 월급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고 값비싼 귀중품들을 많이 싣고 다니다는 특급 열차를 자신이 타게 될 날, 그러니까 담당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미리 금고 열쇠를 복사해 둡니다. 1930년 추석 이튿날은 마침 그가 비번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성묘를 갈 예정으로 경성역에 나갔는데 마침 그 역에서 식산은행 관용차가 눈에 들어왔죠. 차에서 현금 수송을 하는 담당 직원 정창섭이 내리는 걸 목격합니다. 그가 누군지 알고 있던 김봉암, 사실 몇 번 마주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정창섭이 보니까 유난히 주위를 의식하고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는 듯한 모습이 눈에 띄었죠. 아, 현금을 발송하러 왔구나. 김봉암에게는 그날이 최적의 날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성묘를 가겠다는 계획을 포기하고 그대로 7호 특급열차에 올라타게 되는데 하필 또 그날 철도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못했죠. 이후에 모자를 눌러쓰고 귀중품이 들어있는 화차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동향을 살폈습니다. 경성에서 목적지인 평택까지의 소요시간은 20시간. 그 중에 단 5분만 주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죠. 열차가 일산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마침 그 일본인 차장이 오키모토가 귀중품 하차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김봉암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저 안에 혼자 남아있는 승무원은 골아 떨어질 거라고 예측합니다. 게다가 열차에 익숙한 승무원들은요, 아무리 막 흔들리는 내부라도 쉽게 잠이 들고 깊게 잠이 든다는 걸 알고 있었죠. 김봉암이 조용히 귀중품 화차에 들어서자 예상대로 홍인상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봉암은 대범하게 그 아래에 쪼그려 앉아서 복제 열쇠로 금고를 여는데 성공하죠. 다행히 돈 주머니가 문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잽싸게 꺼내고 문을 잠궜죠. 근데 이때 다급한 마음에 금고 위에다가 복제 열쇠를 두고 오긴 했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나오는데 성공합니다. 1, 2분쯤 지나자 열차가 이제 금촌역에 정차를 하려고 속도를 낮추게 되는데 김봉암은 그 틈을 타서 열차에서 뛰어내렸고 도주에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도대체 어떻게 7년이나 지나고 나서 그를 체포할 수 있었던 걸까요? 조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이건 분명 내부인의 소행이다 라고 확신하게 됐고 사실 그간 모든 철도원 승무원들의 뒤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눈여겨본 건 당연히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승무원들이었겠죠. 물론 김봉암 역시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거액을 2만 원을 손에 쥐었지만 돈은 한 푼도 건드리지 않은 채 바로 다음 날부터 평범하게 출근을 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4년을 보내게 된 김봉암이 슬슬 긴장이 풀리면서 1934년 5월 김포에 4,000원어치의 땅을 사기 시작했고 그걸 다시 되파는 수법으로 조금씩 이익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년 뒤 1935년에는 함경남도에 있는 대규모 정어리 공장을 매수하게 돼요. 그러더니 참지 못하고 130여 평의 대지에 집을 짓고 이사를 하더니 점점 때깔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이건
평범한 승무원이 즐길 수 없는 호화로운 생활이 되겠죠. 결국 머지않아 경찰에 꼬리가 잡히고 마는데요. 그렇게 완벽할 줄 알았던 김봉암의 범행은 7년 2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었죠. 7년 만에 범인을 잡았지만 김봉암은 한 달 만에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 당시 절도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었기 때문이죠. 물론 민사소송은 남아있었습니다. 철도원과의 조정 끝에 결국 김봉암은 자신의 소유했던 정어리 공장을 넘기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하지만 그때 당시 이미 그는 많은 토지와 집을 소유한 부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결론적으로 김봉암의 해피엔딩으로 끝을 보게 된 희대의 절도 사건이 되었죠. 별다른 처벌 없이 유유히 여생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은 우리나라 달리는 열차 내에서 벌어진 희대의 절도 범죄로 기록됩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떠들썩했지만 이젠 세월이 지나서 많이 잊혀진 사건. 저는 이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왠지 이게 우리나라 영화로 만들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김봉암은 영웅으로 묘사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에 남겨주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8년 당시 중국에서는 200년 만에 최악이라고 할 정도의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곡창지대뿐만 아니라 호수가 말라서 밑바닥을 처참하게 드러낼 정도였죠. 그런데 이런 위기 속에서 미스테리한 이슈로 떠오른 아주 유명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중국 중남부 장시성 주장시에 위치한 중국의 10대 호수로 불리고 있는 포양호 또는 파양호입니다. 여기가 평균 수심이 10에서 15m대로 비교적 낮은 곳인데요. 면적이 축구장 470배에 달할 만큼 규모는 상당하죠. 그런데 가뭄으로 인해서 호수에 물이 줄어갔고 곧이어 바닥을 드러냈는데 왜 사람들이 놀랐느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이게 미스테리했던 걸까요? 이야기의 시작은 2차 대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종전 직전이었던 1945년 4월 16일, 굉장히 화창한 날이었는데 일본군의 화물선인 고베나루호가 200여 명의 사병과 또 중국으로부터 약탈한 대량의 골동품, 서화, 금은보화를 이 포양호에 싣고 운항 중이었죠. 호수는 양쯔강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륙에서 동쪽 해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수상 통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베나루호 외에도 수많은 배가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호수를 건너야만 했는데요. 그렇게 순조롭게 항해를 하던 고베나루호는 호수의 머릿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야무 수역을 지나던 중 갑작스럽게 수면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처음 이 사건을 전해 듣고는 이 주변에 워낙 일본과 중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자주 일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중국군이 게릴라 공격을 해서 침몰당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상황을 좀 더 살펴보면요. 고베마루호가 사라졌을 때 당시 이 포양호 인근은 사실상 일본군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중국 쪽의 접근은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공격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혀 없었죠. 어쨌든 주장시에 주둔해 있던 일본 해군 부대가 일단 20명 정도의 조사단 잠수팀을 파견했고요. 배를 가져와라, 인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얼마 후 야마시타 대령과 나머지 대원들이 도착을 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호수에 입수하게 되는데요.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산소를 다시 제공받기 위해 그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물 위로 올라와야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호수 표면은 잠잠하기만 합니다.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게 분명하다면서 좀 조급해진 상황 속에서 마침 야마시타 대령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반쯤 넋이 나가 있는 상태예요. 안색도 창백하고요. 그래서 밖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죠. 야마시타 대령이 아주 떨리는 목소리로 몇 마디 읊조렸습니다.
검은 안개, 검은 안개. 당시에는 이 말 외에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안타깝게도 대령 외에 나머지 잠수부들은 물 밖으로 살아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대체 호수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일한 생존자인 야마시타 대령이 이후에 입을 다물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려고 결국 이 포양호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대부분 손을 저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 했고요. 한간에는 악마의 호수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던 중 한 주민으로부터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전설 같은 걸 듣게 되는데, 약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이 내려와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그 이후 호수를 지나는 배들이 검은 안개에 휩싸이면서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호수에 접근하는 것조차 꺼렸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군으로선 이게 쉽게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흐른 채 일본은 왜 고베마루호가 침몰했는지 밝혀내지 못한 채 인양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이 일은 한때 중국 민국일보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트리뷴에서 사건을 보도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배 안에는 진귀한 중국의 고대 물품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겠죠.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걸 그냥 쉽사리 포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1년이 지난 1946년 여름에 미국의 저명한 잠수 인양 전문가 에드워드 볼튼 박사가 일본 정부의 요청을 받아서 고베마루호 인양을 위해 호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거액의 자금을 들여서 수개월간 호수를 수색한 결과 아무런 수확도 없이 돌아가요.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잠수대원이 실종되기도 했죠. 결국 볼튼 박사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입장으로서는 아주 답답한 노릇이죠. 돈은 돈대로 다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로부터 40년 후에 볼튼 박사가 그 당시의 회의록을 UN 환경부에 발표하게 되면서 최초로 고베마루 수색 작업에 대한 일부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회의록의 일부 내용인데요. 물밑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이던 그때 갑자기 훅 하는 소리와 함께 눈이 부실 만큼의 한 줄기 흰 빛이 우리 쪽으로 비춰졌다. 잠시 후 우리는 호수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고 동시에 귀를 찌를 듯한 굉음이 들려왔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커다란 힘이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는데 나는 머리가 아찔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차츰 정신을 잃어갔다. 그런데 돌연 허리에 묵직한 것이 크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픔에 잠깐 정신이 들었고 암초였다. 나는 그걸 꼭 부여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때 아주 한 갈래 긴 백색 빛이 어두운 호수 밑에서 출렁이면서 이동하는 것을 봤다. 안타깝게도 몇몇 동료들은 그 빛에 휘감겨 버렸고 빛과 함께 출렁이며 소용돌이 속으로 이끌려 사라졌다. 그는 기록에서 쉽게 믿을 수 없는 기이한 경험과 함께 실종된 대원들에 대해서 언급했는데요. 추후 시신이라도 찾을 생각으로 호수를 수색했지만 단 한 구의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침몰된 배는 고베마루호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960년대 초에서 1980년대 말까지 거의 30년 동안 약 200여 척의 배가 이곳에서 침몰을 했고요. 1,600여 명이 실종되었죠. 이런 기록은 전 세계 선박 침몰 사상 아주 드문 숫자라고 하는데요. 중국 장시성 주장시 해사부서의 기록에 따르면 1985년 8월 3일 하루에만 무려 13척의 선박이 이곳에서 연이어 실종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30여 명이 살아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했고 일부는 정신 이상까지 보였죠. 연속적인 침몰, 그런데 생존자들은 그걸 침묵해버리면서 결국 이 포양호의 노야모 수역은 미국의 버뮤다 삼각지대와 비교되면서 중국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그래서 본격적인 조사를 명령해요.
1985년 초 과학연구팀이 노야모 부근에 3개의 기상관찰소를 만들어서 우선 이 침몰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날씨에 대해서 1년간 조사를 진행합니다. 사실 포양호에서 침몰되거나 실종된 선박사고는 이 호수 상류에 위치한 노야모 수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곳은 전체적으로 조롱박 모양으로 이 포양호의 북측, 이 조롱박 목 부분이 해당합니다. 이 수역의 총 길이가 24km예요. 강폭이 가장 넓은 곳이 15km, 좁은 곳이 3km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좁은 폭을 가진 지점에서 특히나 사고가 자주 발생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폭이 좁아지니까 물살이 초속이 아주 빨라지기 때문에 사고가 더 자주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노야모는 포양호에서 유일하게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고요. 최대 풍속도 초속 51m에 달할 정도로 물살도 빨라 바람도 강해. 그러니까 파도와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선박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전문가는 주장하죠. 자연적인 현상 때문이구나. 이제는 미스테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주장도 있었죠. 중국 과학원의 남경지리연구소 우직루 박사는 선박이 실종되는 이유가 물의 밀도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나 그는 그 전설 속에서 이야기하는 검은 안개를 그 증거로 제시했는데, 검은 안개가 사실은 이 지하에 형성된 틈으로, 그러니까 호수 바닥에 지하에 형성된 틈으로 마그마와 가스가 새어나오면서 만들어진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만들어진 거다. 과거에 이 검은 연기를 목격한 사람들이 안개로 착각한 거면서 그러면서 전설로 만들어진 것뿐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만약에 그의 주장이 맞다면 뜨거운 마그마와 가스가 이 틈으로 인해서 올라와요. 그래서 아래쪽 물이 데워지겠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저기와 물과 밀도 차이가 생기면서 급격한 대류 현상이 발생될 겁니다. 박사는 이 강한 대류의 기운으로 수면 위를 지나던 선박이 침몰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구과학 시간에나 들을 좀 어려운 이야기였는데요. 그래요. 좋아요. 이곳이 다른 곳보다 이 물 안의 사정이 불안정한 곳이라서 침몰이 자주 일어난다고 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실종된 잔해가 전혀 발견되지 않냐는 겁니다. 이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그 몇백 개의 침몰 사고가 있었다고 했지만 포양호에서 발견된 잔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전해지는데요.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이 같은 지질연구소의 징상 박사는 잔해가 없는 이유는 그게 다 호수 밑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노야모 수역 일대가 석회암 지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바위에 칼슘 성분이 많아서 물에 쉽게 녹겠죠? 이 때문에 호수 밑에는 많은 동굴과 틈이 형성됐고 그래서 불안한 대류까지 있다 보니까 막 잔해가 이렇게 물로 섞이면서 이게 이 틈으로 빨려 들어가서 수면에 떠오르지 않는 거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말이 되죠. 호수 밑에 그렇게 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대류가 불안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렇게 른징상 박사의 주장이 펼쳐진 이후 얼마 후인 2008년에 지독한 가뭄이 중국을 덮쳤고 포양호는 점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호수 밑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잔해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호수가 바닥을 드러냈을 때 밑에는 잔해도 없었고 동굴이나 틈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수십 년간 이곳에서 침몰했던 그리고 사라졌던 선박과 사람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시신은 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 있다지만 선박의 잔해는 분명 남아있어야 앞뒤가 맞는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과학적으로 뭔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그 물보라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간 그들은 혹여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 걸까요? 지난 2013년 노야모 수역을 포함한 포양호 일대에 대한 연구적인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미스테리를 밝히고 싶은 중국 학자들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죠. 책임자에 따르면 노야모 수역이 조류도 이렇게 복잡하고 기후까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단번에 그 의문이 풀리기는 힘들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그마한 단서라도 찾길 기대하고 있죠. 중국의 버뮤다 삼각지대로 불리는 포양호 노야모 수역. 우리는 언제쯤 그 진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5월 미국 유타주에서는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담담한 표정으로 법정에 선 남자는 52살의 톰 그린. 그의 죄명은 바로 4건의 중혼 혐의였죠. 중혼이란 건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혼을 금지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싶지만 지구상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톰 그린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아주 악명 높은 일부 다처론자죠. 2001년 재판 당시 그의 아내는 5명이었고요. 이들 사이에서 무려 29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아내 중 1명이 이미 30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요. 아니, 전 세계 최고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미국 유타주는 몰몬교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인구의 3분의 2 이상이 몰몬교입니다. 톰 그린 역시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남쪽으로 200마일 떨어진 한 야영지에 살고 있었는데 대형 가족과 함께 직접 땅을 일구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을 자신들끼리는 그린 헤븐이라고 부르고 있죠. 약 30여 개의 이동식 주택들이 들어서 있고요.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 벤치, 산책로까지 나름의 시설을 잘 갖추고 있어요. 그린 헤븐. 여기서 톰과 5명의 아내들은 각자 원룸 형태로 지어진 이동식 주택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모여 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5 아내는 남편 톰 그린과 순번을 정해가면서 돌아가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이 사진 속 아이들은 모두 톰의 자녀들입니다. 신생아서부터 20대 성인까지 30명에 가까운 자식들은 6개의 팀으로 나뉘어서 같은 방을 사용합니다. 가정집이라기보단 좀 기숙사 같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은 그린 헤븐 외에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은 집안에서 이루어지고요. 어린이들부터 이제 만화로 된 몰몬교 성경책을 읽으면서 정말 종교적으로 살아가죠. 물론 여러분, 모든 몰몬교인들이 일부 다처제를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톰 그린은 몰몬교 중에서도 근본주의파인데요.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자식처럼 여기는 것처럼 이 신도들도 최대한 대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 5명의 아내들이 거의 동시에 임신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많이 낳자주의죠. 근데 이들 사이에서는 또래 아이들을 같이 양육하는 것이 좀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이렇게 대가족을 보살필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걸까요? 톰과 아내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한 번씩 잡지 방문 판매 일을 해온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드는데, 과연 이 아내들은 이런 가족의 형태를 다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대답은 예스였습니다. 심지어 그녀들은 누군가의 강요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톰을 남편으로 선택했다고 주장하죠. 먼저 아내 캐리는 톰을 만나기 전에 건설업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리안 역시 의류 카탈로그 모델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했던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성들인 거죠. 다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이들 대부분 어렸을 적부터 부모, 형제, 그 위에 조부모까지 모두 다 일부 다처제 가정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형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톰에게 5명의 아내가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그건 그린 헤븐에서 함께 살고 있는 현재 아내들만 센 겁니다.
이미 헤어졌거나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들까지 더하면 톰은 지금까지 무려 10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랍고도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부터죠. 10명의 아내 중에는 아내와 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여기 사진 속에 준이라는 이름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원래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딸 셜리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혼을 한 뒤에 이 딸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러던 이들 앞에 톰이 나타났고 준은 그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요. 자연스럽게 그럼 딸 셜리는 톰의 의붓딸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셜리 역시 의붓아버지 톰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막장 중에 막장 스토리 같죠. 이후에 엄마인 준과 이제 딸 셜리는 톰에 의해 동시에 임신을 했고요. 심지어 같은 날 출산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엄마 준은 톰과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셜리는 톰의 공식적인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사진 속 네 번째 와이프인 캐리, 그리고 다섯 번째 와이프인 해나 역시 친자매간입니다. 엄마와 딸은 물론 자매까지 이렇게 똑같은 남자의 아내가 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죠. 하지만 이들은 모두 하나같이 지금의 결혼 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또 톰은 유능하고 완벽한 남자이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남자를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게 행동한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동시에 엄마가 한 명이 아니라 5명일 수 있으니 그건 역시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톰은 자신들의 아내를 이렇게 묘사했는데요. 제 아내 린다는 아주 똑똑하고 셜리는 부지런합니다. 리아는 정말 재밌는 여성이고요. 캐리는 헌신적이죠. 해나는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부 다처제는 많은 국가에서 불법으로 여겨집니다. 그 이유로는 한 남성이 여러 아내를 둠으로써 여성을 착취하는 구조로 이해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런 관습이 남아있던 조선시대엔 여성들이 원치 않는 남성과 결혼을 강요받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번 경우에서는 아내들이 원해서 선택을 했고 또 현재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다 한다면 제3자인 우리가 막연히 비난만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정말 헷갈렸는데요. 아주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역시 톰 그린이 10명의 아내를 두는 동안 그를 쉽게 저지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지난 2001년이에요. 톰 그린의 아주 치명적인 혐의가 발견되었고 수사당국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동 강간 혐의였어요. 수사 과정 중 밝혀졌는데 5명의 아내 중 첫째 부인 린다는 35살인 톰과 처음 결혼했을 때 나이가 14살, 미성년자죠. 그리고 무려 같은 해에 첫째 아이를 낳습니다. 나머지 부인들 역시 15살 혹은 14살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그와 결혼했다라는 게 밝혀지는데요. 결국 톰은 4건의 중혼 혐의에다가 아동 강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반세기 동안 중혼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초의 남성이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선고받은 형량이 겨우 5년형.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동범죄를 굉장히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가벼운 판결이죠. 그 이유는 바로 아내들의 격렬한 항의와 또 29명이나 되는 자녀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 있었습니다. 우리 아빠를 돌려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했고 아내들 또한 톰은 우리에게 한 번도 먼저 성적 요구를 한 적이 없다. 모두 우리가 원한 거다 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의 막 눈물 섞인 이런 진심 어린 증언이 실제 그 현장의 판사와 배심원들을 감동시키기까지 했다라고 전해지는데요. 그 당시 톰의 변호를 담당한 데이빗 리비는 일부 다처제는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는 건 아니지 않냐. 톰은 단지 종교라는 이름하에 헌신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변호했습니다. 물론 그도 몰몬교였고요. 톰은 몰몬교 신자이고 또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는 것은 모두 그런 종교적 신념에서 시작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몰몬교를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몰몬교란 1830년 미국의 조셉 스미스가 설립한 기독교계의 종파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거리에서 검은 정장 바지에 하얀색 와이셔츠를 입고 여기다 명찰을 다신 그 되게 젊은 선교사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들이 몰몬교 신자일 확률이 높은데요. 이 종교의 한국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입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에 본거지를 두고 있고요. 몰몬교는 설립 초기부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한다라는 교리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 선지자들에게 여러 명의 아내를 두게 했다라는 구약에 근거한 것이었죠. 그럼 그건 사실 그때의 시대의 상황이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사회적 비난이 뜨겁게 되자 미국 연방법에 따라 1890년부터 몰몬교에서도 일부 다처제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신자들은 일부 다처제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 속에 보이시는 이 아이들, 피켓에는 나는 우리 엄마 모두를 사랑한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엄마가 아닌 5명, 6명의 엄마도 다 내 엄마다라는 의미죠. 분명 일부 다처제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입니다. 실제로 유타에는 약 3만 명의 일부 다처제 가정이 존재하고요. 게다가 불과 1년 전 2020년 2월에는 유타주에서 그동안 중범죄로 분류되었던 일부 다처론이 경범죄로 처벌 수위가 낮추는 법안이 통과되어서 논란을 크게 일게 합니다. 자, 다시 톰 이야기로 돌아가서요. 그는 5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2007년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사는 그린헤븐으로 돌아갔죠. 마지막 기록으로는 32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전해지는데 이후에 그들의 그 종교적 신념에 따라 더 많은 아내와 자식들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을 섣불리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일부 다처제 가정의 아내들이 진정 원해서 한 결혼이라면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어떨까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 일부 다처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과연 선택권이 존재할까요? 톰의 아들들은 이미 내가 자라나면 여러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을 겁니다. 딸들 역시 다 자라면 누군가의 2번째, 3번째, 4번째, 나아가 10번째 아내가 될지도 모른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죠. 그게 옳은 거라고 교육받으며 자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요? 톰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미성년자와 결혼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게 잘못이라면 엄마가 될 수 있게 만든 신이 잘못한 거겠지. 일부 다처제, 이걸 정말 종교의 자유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신을 핑계로 한 어긋난 욕망으로 봐야 할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1년 9월 1일 일본 나고야 후시미 거리에 있는 평범한 주택가에 살던 여성 B씨. 그녀는 퇴근하던 길에 집 근처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들은 모두 헬멧과 작업복을 갖춰 입고 10명 정도가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주변에 공사가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 또 있더라도 이미 해가 진 어두운 시간이라 좀 의아하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그녀는 집에 들어섭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밤 11시쯤 여성 B씨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선 조금 후 고성이 오가는데요. 누군가 위험에 처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잠을 청하려던 순간 밖에서 웬 날카로운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총성이었죠. 곧이어 남성의 비명소리가 뒤를 이었고 이후 몇 발의 총소리가 더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간간히 살려달라는 절규도 들렸죠. B씨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어서 밖을 내다보게 되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남자 한 명이 총에 맞아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인물들은 아까 퇴근길에 봤던 그 공사장 인부들. 가해자들은 이미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도 계속 폭행을 퍼붓습니다. 그렇게 너무도 떨리는 마음으로 현장을 보던 B씨는 불현듯 이 피해자 남성 얼굴이 낯이 익어요. 그는 54세의 남성 이나가키 하루미, 인근 유흥업소 사장이었습니다. 당황한 B씨는 일단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죠. 경찰 불러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 사이 범인들은 이 소리가 들리는 위치를 확인했고 그곳으로 총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B씨는 3발의 총성을 입게 되죠. 이어서 범인들은 정신을 잃은 그 첫 번째 피해자 이나가키 씨를 차 트렁크에 억지로 밀어넣었습니다. 잔혹함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마치 영화에서나 보듯 트렁크에 추가로 3발의 총을 더 발사합니다. 이후 10명의 일당은 자동차 2대에 나눠 탄 뒤 도주해버리고 말았어요. 이 사건은 나고야시의 거의 중심부라고 불리는 한복판에서 벌어져서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물론 밤이었지만 여긴 통행량이 많은 주택가였고 당시 근처를 지나가고 있던 행인들이 있었을 정도죠. 경찰서와의 거리가 겨우 500m밖에 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범한 범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건 직후 현장에 달려온 그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근처에 있던 한 커플은 너무도 놀래서 간판 뒤로 몸을 숨긴 채 그냥 벌벌 떨고 있었고요. 다른 행인들도 혼비백산해서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하죠. 바닥엔 피와 함께 휴대전화 그리고 깨진 안경이 곳곳에 있었을 만큼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게다가 그날의 상황은 생생하게 비디오로도 남아 있습니다. 한 목격자가 영상을 찍었던 건데 그 영상은 너무도 잔혹하기에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총소리가 들리고 또 살려달라고 경찰을 불러달라고 울부짖는 B씨의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총기 소지가 불법인 국가입니다. 주택가에서 10명이 넘는 용의자가 총격을 벌였다는 것은 이건 딱 봐도 뭔가 조직들 간의 범죄로 보여지죠. 일본에서도 이 사건은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현장 주변을 조사하다가 수풀에서 탄피 5개 그리고 특수 공구 상자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2개가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용의자 추적이 시작되는데요. 핸드폰 중 하나는 납치된 이나카카 씨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주인은 밝혀지지 않았죠. 이게 선불 전화였기 때문에 물론 범인들 중 한 명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만 있을 정도입니다. 경찰은 이 통신 기록을 통해서 범인들의 신원을 추적했는데 그 결과 용의자들은 이 선불 휴대전화를 10대 이상 한꺼번에 구입을 했고 범행 전날에 다 같이 나고야 시내의 호텔에 머물렀던 정황이 드러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오래전부터 계획적으로 모의한 범죄라는 게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죠. 증거품으로 발견된 공구 상자는 시가현에서 판매되는 특수제품이었습니다. 덩달아 고속도로 CCTV에서 도주 차량이 시가현 방면으로 향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죠. 자, 그래서 경찰은 시가현으로 초점을 맞춰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사건 발생 9일이 지난 9월 10일 시가현에 있는 한 시골 마을 동사무소에 낯선 흰색 차량이 논길에 방치되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이 차가 일주일 전부터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번호를 조회해보니 2달 전 이미 도난 신고가 되어 있는 차량이었죠.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단 차를 견인하려고 하긴 했지만 이 시골 마을이 워낙 외진 곳에 있었고 견인 장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잠시 현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오후 4시 40분경 다시 이들이 도난 차량 주변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에 휩싸입니다. 놀랍게도 그 사이에 차량이 불에 타버린 겁니다. 아니, 일주일 전부터 방치된 차가 왜 갑자기 화재에 불이 붙은 걸까요? 이때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직감한 동사무소 직원이 경찰에 사실을 알렸고요.
현장에 도착해서 내부를 살펴봅니다. 차의 문은 모두 잠겨져 있었어요. 창문이 짙게 썬팅이 되어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진 않았죠. 그런데 이때 차의 뒷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자국이 발견됩니다. 바로 총알 자국. 겨우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는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헬멧과 작업복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차가 9일 전 나고야 총격전에서 사용된 차량 중 한 대였죠. 그런데 차는 발견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용의자들을 추적하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불에 타면서 지문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아직까지는 생사 여부를 확실할 수 없는 이나가키 씨의 시신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걸까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렇게 다시 한 달이 지났고 10월 15일 이번엔 시가현의 또 다른 시내에서 한 부부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들은 지난 7월 말에 렌터카를 절도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는데 해당 차량이 마침 시가현에 방치되어 있었고 또 그 차량 내부에서 의심스러운 몇 장의 종이가 발견됐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남편 K씨가 범죄 집단에 배정되었다는 사실이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고야에서 납치된 이나가키 씨를 협박해야 한다는 범행 계획서와 함께 그의 집 위치가 표시된 지도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는 분명 연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취조 끝에 K씨는 나도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해서 가담한 건 맞다 라는 사실을 자백하게 됩니다. 그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용의자들은 이나가키 씨를 납치한 후 시가현에 있는 교회로 가서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열었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별 수 없이 K씨는 그 현장을 떠났고 이후에 시신은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말하는데요. 이틀 후인 10월 17일 경찰은 K씨의 증언에 따라 용의자를 추적하던 끝에 일본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야쿠자 조직원 한 명이자 이 사건의 주범인 Y씨를 검거합니다. 한편으로 연관된 또 다른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까지도 긴급 체포하게 되죠. 도대체 야쿠자가 어떤 사연으로 이나가키 씨를 계획적으로 납치하고 살해했는지가 드디어 답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피해자 이나가키 씨는 나고야에서 꽤 규모 있는 호스트 클럽을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동업자이자 야쿠자였던 Y씨에게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빌렸는데 상황이 어려워서 바로 갚지 못하게 됐죠. 이때 Y씨는 앙금을 품었고 그 남자를 살해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이전부터 돈 문제 때문에 말다툼하는 장면들이 종종 목격되었다고 해요. 사건 4개월 전에도 이나가키 씨를 폭행해서 경찰이 출동한 기록도 발견됐고요. 맨 처음 이 사건의 대범함 그리고 잔혹도를 봤을 때 조직 간의 어떤 파벌 싸움이라고 생각했던 경찰은 알고 보니 단순한 채무 관계가 범행 동기라는데 다소 허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후 Y씨는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서 10명 정도의 인원을 모았고요. 주변 공사장에서 공구를 절도해서 이들이 마치 인부인 것처럼 위장을 한 후에 이나가키 씨가 사는 아파트 앞에 잠복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퇴근 시간이 돼서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한 그를 내리자마자 바로 습격해서 참극을 벌였던 겁니다. 사실 초기에는 총만 들이대고 겁을 주고는 귀중품을 빼앗아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10명이 모인 사이에 폭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심지어 총상으로 이나가키가 사망하게 되자 이들조차 당황했다고 하는데 이후에 일행은 시신을 차에 넣었고 옮겨서 드럼통에 넣어 강에 버렸다고 진술합니다. 이나가키 씨에게 빼앗은 소지품과 귀금속은 한화 1,2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후에 사건 발생 2달 만인 10월 29일 시가현에 있는 우소강에서 드디어 시신이 담긴 드럼통이 발견됩니다. 검거된 용의자들을 신문에 보니까 목격자였던 주민 B씨에게 총을 쏜 사람은 다름 아닌 그 남편 K씨, 그러니까 차량을 절도했던 부부 중 한 명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재판을 통해서 주범이었던 야쿠자 Y씨는
강도치사를 인정받아 징역 15년을 받았고요. 직접 총을 쏜 K씨 그리고 또 다른 인력업체 직원들에게는 무기징역이 내려집니다. 나머지는 각각 12년과 5년형을 받게 되죠. 하지만 이 5명을 제외한 나머지 용의자들은 미처 검거하지 못한 채 계속 시간은 흘러갔죠. 그렇게 16년이 지난 2017년 2월 브라질 상파울루주에서 일본계 브라질인 남성 2명이 16년 전의 나고야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어서 재판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8년 도주 중인 다른 4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라는 기사 이래 현재까지 이들을 검거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칭 나고야 호스트클럽 사장 살인사건. 사람들이 버젓이 다니고 있는 분주한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사건의 스케일에 비해서 초동 수사가 너무 늦었고 다소 부실했다는 비난도 있었죠. 게다가 일부의 네티즌들은 여전히 이 사건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겨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10명이나 되는 사람을 동원해서 살해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였죠. 그렇다 보니 주범인 Y씨가 야쿠자 조직원이었기 때문에 이와 연결된 경찰이 이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고 어쩌면 이 사건에 더 큰 범죄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는 숨진 이나카키 씨이기도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다가 목에 관통상을 입은 여성 B씨이기도 합니다. 자신도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 구조를 위해 소리를 지른 그녀의 용기.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건 아닐까요? 현재까지도 행방이 묘연한 나머지 범인들. 수십 년간 잘 숨어 살고 있지만 그들도 분명 어떤 방식이든 죗값을 치르고 있길 바라봅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외국인으로서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단 비자를 받는 것부터 쉽지 않고요. 신원 보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죠. 게다가 입국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 신분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야 하고요. 혹여 장기로 체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을 북한 정보기관에서 직접 개입할 정도입니다. 하물며 이들이 어떻게 해서 겨우 거주권을 얻었다 하더라도 살면서 북한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은 제한당하고요. 공공장소에서 막 사진을 찍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늘 북한 정부의 감시 아래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16년 스웨덴 외교관으로 북한에 거주했던 보그 씨는 무장한 군인들이 늘 집 앞에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나 귀가할 때 늘 확인을 받아야 했죠. 워낙 이 혼자 된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북한 동료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지만 이것 또한 외무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에서 정전을 하도 많이 겪어서 휴대등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고요. 그나마 이 전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전자 가득에 있는 물을 끓이려면 1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죠. 그의 기억에 북한은 아주 외롭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도시로 평가받는 평양. 그런데 외국인 신분으로 꽤나 자유로움을 누리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알렉 시글리. 호주 출신의 알렉은 호주와 중국의 혼혈아예요. 아시아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아주 왕성했는데요. 중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일본을 거쳐 심지어 한국에 있는 서강대에서 공부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아에서 동양권 문화에 심취하던 중 그는 2012년 처음으로 북한 비자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지난 2016년에 마침내 북한 평양에 있는 김영직 사범대학에 들어갔고요. 한국어 수업을 받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정은이 공부했던 김일성 대학에서
문학과정 석사까지 따게 되는 것을 결심합니다. 초반 북한 당국에서는 외국인이 김일성대에 공부하는 것을 결코 쉽게 허락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지만 알렉이 김영직 사범대학교에서 이제 사귀었던 이 북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신임을 얻게 되는데 결국 그가 믿을 만한 외국인이다라는 게 확인되면서 입학이 허락된 겁니다. 추 밝혀진 바에 따르면요. 외국인이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공식적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가 어떤 평판을 가지고 있는지가 사실상 합격의 최대 변수인데요. 현지 북한 친구들이 그의 신원을 충분히 보증해 주고서야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2018년에는요. 아예 북한으로 이주를 하게 된 알렉이 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돕는 여행사, 통일 투어를 설립하게 되고요. 평양에서 또 일본인 아내를 만나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는 호주 신문 인디펜던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싣게 되는데 북한에서 열리는 자신의 결혼식을 제발 핵무기 따위로 망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라는 편지가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결혼을 한 후 알렉은 그의 일상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호주 신문을 통해서 자신이 북한에 있는 유일한 호주 거주자라고 하면서 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김일성 대학에서 3명밖에 없는 유학생 중 1명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나머지 학생들은 캐나다, 스웨덴 국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그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북한에서의 삶을 SNS를 통해서 공개했죠. 북한 현대문학 석사 과정을 대학에서 이수를 하고 그 논문 주제가 북한의 젊은이들의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대요. 그러면서 단편, 중편, 소설들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흥미롭죠. 그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사생활의 내용을 트위터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하는 게 허락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후에 그가 트위터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한 학기 외국인 유학생의 학비는 약 3,500달러, 그러니까 400만 원 정도였고요. 기숙사비도 있습니다. 한 학기에 1,400달러, 그러니까 180만 원 정도죠. 소소한 일상도 있었습니다. 기숙사 식당에서는 아침은 주지만 점심은 유학생들끼리 평양 시내에서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알렉의 트위터는요,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북한의 소소한 것들을 리얼하게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북한 대학생들에게는 이렇게 정해진 표준 머리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유학생의 두 발은 자유로웠는데 인터넷 사용에 있어서도 북한 학생들은 접속에 제한을 당하긴 하지만 외국인은 구글과 트위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북한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그 국내, 그러니까 북한 내 네트워크에는 외국인들이 접속할 수 없었죠. 북한에서는 소셜미디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알렉은 어떤 외국인 특혜를 받아서 SNS 계정이 허락받아서 트위터와 블로거에다가 계속 일상과 비디오까지 공유하게 되는데요. 알렉에 따르면 평양에서 최근 지하철역을 신설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아주 깔끔 모던하게 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 빙수 가게 사진도 등장하는데요. 보통 북한이 외래어를 거의 쓰지 않는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아이스크림이란 단어를 그대로 쓰는 거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또 알렉을 통해서 알게 된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에도 스마트폰 게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렇게 알렉이 직접 다운을 받아서 캡처 사진을 올렸습니다. 격투기 게임으로 보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인 북한에서 외국인이 가이드도 없이 자유롭게 평양 지하철을 타고 거리를 활보하면서 길거리 음식을 먹는 모습은 정말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2019년 6월 12일에 그가 올린 게시물에는 3년 전에 새로 지어진 평양 자연사 박물관을 방문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유학생 신분이라 더 싸게 입장료를 냈다는 것을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사진 속의 이곳이 생각보다 꽤 큰 규모로 보였고요. 가운데 이렇게 홀에 공룡 모형도 눈에 띕니다. 물론 여러분, 북한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덜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북한을 돌아다닐 때는 항상 현지 가이드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엄격한 룰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거에 비해서 유학생인 알렉은 꽤 유연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어떤 위협을 받는 건 아닌가 싶지만 그는 자신이 살면서 한 번도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죠. 심지어 2019년에는 설날에 북한에서 비행기 타고 호주로 가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인 김일성 생일에 초대받기도 했죠. 이 모든 내용은 그의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례없는 행보를 보이던 알렉의 끝이 좋지 않았는데요. 갑자기 자신의 SNS에 동물원 관련 글을 올린 직후부터 연락이 두절된 겁니다. 호주에 있던 그의 가족과 친구들은 연락이 안 된다, 행방불명됐다 라고 밝히게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주장하죠. 이건 북한에 억류된 거다. 자, 가족들이 이렇게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호주 정부가 나서게 돼요. 하지만 호주와 북한은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또 대사관도 없어요. 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서 미국의 이 VOA라는 방송에서 북한이 그를 체포했다라는 것이 보도되죠. 전 세계가 주목한 이 소식에 북한에서도 어떤 입장을 내놔야 할 텐데요. 북한 매체는 알렉이 인터넷으로 반공화국 선전 행위를 하다가 단속됐다라고 전하면서 그가 적대적인 언론에다가 사진과 비디오를 주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나서게 되냐? 북한에서 유일하게 대사관이 있는 스웨덴 정부가 나서서 특사를 파견했고요. 북한 당국과 협상을 진행하게 되죠. 그러면서 알렉은 체포된 지 10일 만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에서 추방당했죠. 이후 중국 베이징으로 도착한 그는 아내가 있는 일본으로 가게 되는데 공항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두운 표정은 아니었고요. 자신은 그저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말만 남긴 채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기자들이 궁금했던 북한에 왜 억류되었는지 당신의 입장이 뭐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엔 입을 닫게 되는데요.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말한 대로 내가 무슨 반공화국 선전 행위를 한 스파이다? 라는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단지 자기가 올린 건 정말 인터넷에 다 공개된 그런 사진들 뿐이고 이 공개된 내용을 일부 어떤 언론에 제공했을 뿐이라고 전했는데요. 그가 올린 사진 중에 이 탱크 모형 장난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측에서는 그 행위가 군사적인 간첩 행위라고 간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현재까지도 알렉은 SNS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북한 오타쿠라고 부르면서 평양의 삶을 그리워하는 모습도 있었죠. 영국 BBC에 따르면 북한에 있는 외국인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국 일본인 아니면 서양인. 현재 북한에는 약 200명 정도의 서양인들이 머물고 있는데 대부분 외교 담당자거나 인도주의 활동가 또는 평양과학기술대학 교환교수 프로그램으로 북한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 북한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중국에서는요. 매년 북한으로 오는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2018년에만 약 12만 명이 다녀갔죠.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서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 많은 서양 청년들이 북한 여행에 도전했고요. 하지만 그러다 오토 원비어 사건 이후에 북한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나름 깨닫게 되기도 했는데요.
아마 오늘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은 이 알렉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로웠겠지만 그의 트위터를 통해서 엿본 북한의 일상도 눈길을 사로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움을 느꼈고요. 마침 북한 선전물에 등장한 외국인 영상이 있는데 준비해봤습니다. 북한 매체 선전전이 갈수록 황당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국인들이 평양 시내를 누비며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TV 프로그램을 내보내는데요. 일부는 가슴에 김일성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외국인들까지 동원한 북한의 선전전 함께 보시죠. 북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평양 문수 물놀이장입니다. 물놀이를 즐기는 주민들을 외국인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는데요. 우리말로 더빙을 한 이들의 인터뷰 내용은 북한에 대한 찬양 일색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이런 현대적인 문화 생활을 누리고 있으니 정말로 부럽습니다. 하나같이 얼굴에 맑고 깨끗한 웃음이 비껴있는 것이었습니다. 벗들이 찾은 대답이란 제목으로 북한 TV가 최근 2차례에 걸쳐 방영한 특집 프로그램입니다. 평양의 지하철은 물론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과 류경 치과병원 등 북한의 대표 시설을 차례로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돌연 우리를 비방하는 황당한 인터뷰를 내보냅니다. 제 친구의 어머니가 남조선에 관광으로 갔다가 자동차에 심하게 치여서 구급가로 실려간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1,000의 돈이 없어 구급가 문 앞에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북한 TV는 이들이 지난 2월 김정일 생일을 맞아 평양을 찾은 이른바 친선협회 회원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일부는 가슴에 김일성 배지까지 달았습니다. 북한 매체 속에서 외국인을 본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도시 평양을 전 세계에 알렸던 알렉 시글리.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토요미스테리를 그렇게 오래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몰랐던 이런 미스테리한 국내 사건이 있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죠. 2010년 2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오창읍 야산에서 등산객 한 명이 멀리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산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였는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흔히 볼 수 있는 피크닉 돗자리였죠. 그런데 이 돗자리가 누군가 일부러 날아가지 못하게 돌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가려둔 것 같은 수상함이 느껴지는데요. 등산객은 호기심에 하나씩 돌을 걷어냈고 이윽고 돗자리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드러난 건 네모난 모양의 배수구 뚜껑. 특이하게도 노끈이 맨홀 구멍에 칭칭 감겨 있었는데요. 별거 아니네 싶었던 등산객은 문득 맨홀 구멍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일생일대 잊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맨홀을 열자 묵직한 무언가가 밧줄에 딸려 올라옵니다. 사람의 시신이었죠. 40대 남성. 양손은 등 뒤로 결박이 돼서 케이블 타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목에 노끈이 감겨 있었고 그 끈이 바로 위에 있는 맨홀 뚜껑과 이어져 있던 겁니다. 즉 이건 마치 교수형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검 결과 시신은 사망한 지 불과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목이 부러진 상태를 통해서 이 피해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숨이 끊어져 있는 순간까지 이 맨홀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정말 그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잔혹하고 엽기적인 수법. 우선 피해자는 청주에 살면서 건설업을 하던 남성 최 씨였습니다. 지난 2010년 2월 3일에 최 씨는 밀린 공사 대금을 받으러 경기도 안산에 간다면서 오전 8시 반 집을 서둘러 나섰죠. 하지만 그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가족들은 다음날 오전 10시에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때로부터 4일이 지난 2월 7일 최 씨가 맨홀에 매달린 싸늘한 주검이 돼서 발견된 겁니다. 유가족들은 지난 나흘간 최 씨를 찾기 위해 충북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걸 단순 가출로 여겼고 그닥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유가족이 억울해했는데요. 만약 그때 수색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비극을 막았을 거다라는 분통함이겠죠. 하지만 억울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얼마 후 수사를 마친 경찰이 최 씨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지었기 때문입니다. 맨홀 뚜껑에 매달린 자살, 그리고 그 위를 돗자리로 덮어놓는다? 이게 과연 상식적인 걸까요? 경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최 씨는 건설 하청 중소기업을 운영했는데 억대 빚으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고 그의 보험금을 타고자 타살로 위장한 자살을 했다는 것이죠. 부검을 해보니 시신에 별다른 외상도 없었고 반항 흔적도 없다는 게 뒷받침되었습니다. 맨홀 위에다가 이렇게 돗자리를 둔 것도 마치 이 시신이 발견되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첨가됩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말도 안 된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우선 최 씨가 실종되던 당일의 행적을 좀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2월 3일 아침 최 씨는 지갑도 챙기지 않은 채 굉장히 서둘러서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이 입수한 도로 CCTV에 따르면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해 안산 쪽으로 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차량을 급하게 돌렸고요. 안산이 아닌 충북 진천에 위치한 오창 IC로 향했던 겁니다. 오전 11시 최 씨 차량은 오창에 있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들어서는 게 포착돼요. 그리고 10분 뒤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있는데 이 최 씨 차가 똑같은 장소를 한 번 더 지나가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추적해보니까 그때 이후 머지않아서 최 씨의 휴대폰마저 강제로 종료된 사실이 드러나죠. 어딘가 의심스럽죠. 왜 같은 장소를 맴돌았던 걸까요? 혹시 그곳에서 누구를 찾거나 만나기로 돼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 씨는 한 번 더 CCTV에 포착됩니다. 그때로부터 약 12시간이 지난 자정쯤 오창에 있는 한 편의점에 들렸고요. 당시의 옷차림새는 집을 나설 때 그대로였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신발이었는데요. 가족들에 따르면 이 구두는 최 씨가 특별한 미팅이나 혹은 중요한 손님을 만날 때만 신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창에서 누군가를 만났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타살의 가능성을 염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경찰이 최 씨 사건을 자살로 결론낸 데는 또 다른 근거가 있습니다. 이 사체의 손에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 이걸 누가 강제로 묶었다고는 좀 보기 힘들 만큼 매듭이 허술하게 묶여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약간 혼자서도 묶을 수 있는 모양입니다. 게다가 맨홀 내부에는 사람이 발을 딛고 내려갈 수 있는 발받침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최 씨가 맨홀 뚜껑을 열고 발받침을 밟고 내려간 후에 스스로 뚜껑과 노끈을 연결해서 목을 매달았다라는 게 경찰의 추정인 거죠. 이걸 또 들어보니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후에 오창 맨홀 사건은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두고 분분한 의견이 오갔습니다. 그러던 2010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나서서 이 미스테리한 사건 현장을 재현하게 되는데, 먼저 문제가 된 이 맨홀 뚜껑의 무게가 약 60kg 성인 남성이 혼자 들어 올리기에는 아주 버거웠습니다. 더군다나 최 씨 손에 묶여있던 케이블 타이 역시 스스로 묶을 수는 있지만 워낙 줄이 짧고 미끄러워서 결코 쉽지만은 않았죠. 뿐만 아니라 3m 깊이의 맨홀 내부, 여긴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운 상태인데
만약 여기서 약간이라도 발을 헛디뎠거나 케이블 타이를 놓쳤더라면 이 타살 위장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 씨가 정말 이 모든 걸 한 번의 실수 없이 완벽히 자살로 위장할 수 있었을까요? 인터뷰를 통해서 최 씨의 가까운 지인인 한 친구는 아니 어떤 사람이 혼자 팔을 뒤로 묶어서 하수구에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냐,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전문가들 역시 보통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순간의 흥분감에 의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하죠. 뿐만 아니라 이 최 씨가 금전적으로 사업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경찰의 주장과 달리 주변 사람들은 아니 건축업을 하는 특성상 워낙 큰 돈이 오고 간다. 그래서 한 몇 억 때문에 최 씨가 그렇게 힘들어서 자살까지 할 사람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경찰은 최 씨가 가입했던 보험 내역을 토대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타살로 위장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살펴보면 좀 어딘가 모순적이에요. 만약에 일반 상해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망을 할 경우 사실상 훨씬 더 많은 보험금을 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듯 이 오창 맨홀 사건 정말 자살이냐 타살이냐로 논쟁이 오가고 있었는데 물론 의심점들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특히나 최 씨가 타고 온 차량은 그가 숨진 채 발견된 다음 날인 2월 8일 오창 읍내에 있는 한 길가에서 발견돼요. 내부에 특별한 점은 없었는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남아 있었죠. 그건 바로 부서진 검은색 뿔테 안경입니다. 최 씨의 게 아닙니다. 최 씨는 평소에 무태로 된 안경을 썼고요. 이 안경의 도수 역시 최 씨 거와 맞지 않았어요. 결국 이 안경이 말하는 건 차 안에 최 씨가 아닌 누군가와 동승을 했다는 거고요. 안경이 벗겨져 있었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나서 최 씨의 휴대폰이 강제로 종료되었죠. 그 배터리가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가 된 휴대폰은요. 맨홀에서 30m 떨어진 나뭇가지에서 발견됩니다.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죽기 전에 굳이 휴대폰을 던지고 죽었을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가 목격되었던 그 편의점 CCTV 기억하시죠? 이걸 좀 다시 살펴보면 그 당시 편의점 밖에는 최 씨가 타고 온 차가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있는데 최 씨가 계산을 하면서 창밖으로 계속 그 차를 주시하는 듯한 거예요. 게다가 차량이 신호를 보내듯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립니다. 그러니까 좀 동요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여기서 헤드라이트가 깜빡였다? 라는 건 또 한 번 동승자가 있었다라는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의혹과 의심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 씨가 그래서 사망 전에 누구랑 같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살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 씨가 매달려 있었던 그 맨홀, 여기는 동네 주민들조차 잘 알지 못하는 아주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만약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면, 그래서 범인이 존재한다면 분명 그는 이곳 지리에 익숙한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범행 수법, 그러니까 맨홀에다가 사람을 매단다? 이건 한 명이 아닌 또 다른 공범이 있을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함께 차를 여기에 타고 올 만큼 친분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혹은 최 씨에게 개인적으로 혹은 비즈니스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을까요? 이런 모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끝내 용의자 추적은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너무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임에도 불구하고 오창 맨홀 변사 사건은 결국 최 씨의 자살로 수사가 종료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날의 진실은 여전히
어두운 맨홀 속에 머물러 버렸죠.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